1492년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항해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를 뒤흔들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죠. 바로 유럽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열악한 환경과 원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정착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도 콜럼버스의 발견으로 스페인은 이후 아메리카 식민지 경쟁에 가장 먼저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식민지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스페인의 정복자로 알린 에르난 코르테스였습니다. 그는 원정대 대장으로 임명되어서 1519년 남미의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던 아스테카를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하죠. 이후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무력을 앞세워서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의 점령지가 얼마나 늘었을지 궁금하시죠? 네. 자, 지도를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 해안가는 다 정복을 했네요. 예, 그렇죠. 16세기 말이 되면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아스테카, 지금은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잉카 같은 주요 제국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많이도 차지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로부터 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특히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입했는데 과연 무엇인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배인데요? 무적함대. 예, 규현 씨, 무적함대. 바로 스페인의 해군을 지칭하는 무적함대입니다. 당시 스페인 해군은 전함 약 130척, 대포 2,000개를 소유한 명실상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함대로 꼽혔습니다. 이야. 그 힘과 화려함을 담아 스스로 무적함대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렇게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무적함대는 대서양을 오가며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까지 대륙을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을 합니다. 그럼 이후 스페인 식민지가 얼마나 늘었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넓어졌다. 멀리도 다녔다. 예, 이건 18세기 후반 지금 미국의 상당 부분을 스페인이 차지할 정도로 넓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죠. 자기 나라 영토의 몇십 배네요. 그렇죠. 하지만 스페인의 식민지는 아메리카뿐만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마리아나 제도의 괌, 아.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 필리핀까지 갔어요? 예, 그리고 카리브해 쿠바,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의 적도 기니아까지 스페인 영토가 됩니다. 와,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 내에 스페인의 영토 확장에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짐작이 되죠. 영국과 프랑스가 또 새로 들어왔어요. 미국은 저때 생긴 건가? 생긴 거예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1783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상당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다음 동쪽에서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교수님, 이 당시 미국은 완전 신생 국가니까 이 스페인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미흡한데 왜 스페인 입장에서는 영토 확장을 멈춘 거예요? 예, 그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1789년. 규현 씨? 프랑스 혁명. 예. 예술 복습을 많이 한가 봐요. 연도를 어떻게 외우고 1789예요. 1789. 와. 네. 1789년 파리에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 여파로 전 유럽은 혁명파와 왕정을 지지하는 반혁명파로 나누어서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스페인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지배력을 잃게 된 거죠. 남의 나라 도와주다가
힘 빠졌구나. 이때 스페인이 첫 번째로 잃은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가운데 있는 루이지애나입니다. 사실 루이지애나를 가장 먼저 차지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네. 그런 1762년 프랑스가 영국과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며 7년간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게 되자 이 땅을 영국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동맹국인 스페인에게 양도해 버립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북미의 한 가운데인 거대한 루이지아나 영토를 손쉽게 얻게 됩니다. 와. 하지만 기쁨도 잠시. 1800년에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약해진 스페인에게 나폴레옹의 땅을 주라,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어쩔 수 없이 프랑스의 루이지아나 영토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루이지아나의 운명은 이후 또 한 번 급변하게 됩니다. 에잉? 나폴레옹이 유럽의 패권을 놓고 영국과 세계 전쟁을 앞두고 있던 차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군자금이 절실했던 이때 어떤 나라가 이 프랑스의 고민을 눈치채고 루이지애나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미국이죠 뭐. 기훈 씨 오늘 쑥쑥 아, 저 나갑니다. 미국의 역사면 저는 뭐 예. 예, 스페인과 프랑스의 혼란이 있을 때 이 땅을 이제 미국이 산 거죠. 그래서 그럼 미국은 뭐 얼마의 루이지애나를 산 거예요? 예, 미국이 루이지아나 매입에 지불한 돈은 되게 헐값이었는데? 1,500만 달러입니다. 어? 1,500만 달러입니다. 어? 현재 가치로 한화로 약 5,800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아니, 그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 땅을 갖는 거. 예, 우리나라 땅의 20배가 넘는 이 땅을 이 값에 샀으니 거의 횡재했다고 봐야죠. 미국이 저길 먹는 거야 이렇게 또. 미국이 커지네요 그러면. 거의 2배로. 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이 두 번째로 잃은 땅은 어디였을까요? 텍사스 아닐까요? 아 플로리다? 예, 플로리다입니다. 저게 왜 이렇지? 이때 플로리다는 대서양과 남아메리카로 향하는 바닷길이 있는 요충지로 16세기부터 스페인이 식민 지배를 해오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는 미국의 개척민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는 스페인 사람보다 미국인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노고 땅인지? 네, 소수의 스페인 사람들이 다수의 미국인을 통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스페인은 1819년 미국의 현재 가치로 한화 2천억 원에 상당하는 돈을 받고 플로리다를 미국이 매입합니다. 스페인이 돈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후회했겠는데. 많이 후회해요. 이렇게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또 한 번 영토를 잃게 되고 반면 미국은 북아메리카의 요충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2년 뒤인 1821년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의 영향력이 더 줄어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지? 뭘까요? 바로 멕시코가 독립하게 됩니다. 그거 먼저. 멕시코는 가장 많은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던 1808년 나폴레옹이 유럽의 전쟁에서 스페인을 누르고 국왕인 카를로스 4세를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러니 멕시코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할 수 있는 기회네요. 예. 그래서 당시 멕시코를 관리하는 총독은 스페인 국왕이 임명했는데 국왕이 사라지자 총독의 정통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이에 멕시코에서 대규모의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결국 1821년 스페인은 멕시코가 독립하면서 또다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거대한 땅을 잃고 맙니다. 야 그러면 미국이 교수님 그럼 이런 기회를 또 놓치지 않을 텐데. 야 그럼 또 스페인이 이런 멕시코를 또 차지할 계획을 세우겠네요. 그렇죠. 당시 멕시코의 일부였던 이 텍사스 보이시죠? 네. 네, 텍사스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1836년 텍사스가 이제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1845년 미국은 텍사스를 또 합병을 해요. 그런데 이후 멕시코와 텍사스 사이에서 영토 분쟁이 계속 일어나자 1846년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남북 국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스페인 영토뿐만 아니라 영국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오레곤 땅 보이죠? 네. 예, 오레곤 영토까지 확정지으며 스페인을 완전히 밀어내고 북미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미국의 성장은 스페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겨주게 됩니다. 왜죠? 미국의 독립과 성장이 아메리칸의 식민지인들에게 롤 모델로 자리 잡으며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독립의 열기가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럼 이때 스페인의 식민지들도 대부분 독립을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스페인의 역시 이런 역사적 흐름에 따라 멕시코, 엄청 큰 땅이죠. 콜롬비아 등 수많은 식민지를 잃어버렸기는 했지만 남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의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쿠바입니다. 큐바. 그런데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의 지배가 저물어 가자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이 틈을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스페인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남미를 차지하려는 것이죠. 또 호시탐탐. 이런 분위기를 짐작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 가지 중요한 외교 정책을 발표하는데 1823년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monroe가 발표한 외교 입장, 즉 monroe 독트린입니다. 그래서 만평을 보면 왼쪽에 보면은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들이 서구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려고 하니까 미국이 뭘 들고 있죠? 총검을 들고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국가라도 아메리카 대륙을 더 이상 식민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의 정치 체제를 심으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도발이라 규정할 것이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존재하는 정치 체제나 소국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언어 독재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끼리, 유럽은 유럽끼리 분리되어 섞이지 말자는 외교 원칙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은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 대신 미국도 유럽과 그 식민지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이게 오스트리아 제상은 이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다른 유럽 열강들에 비해 이게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은 굉장히 이게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배짱 좋은 선언을 했으니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monroe 독트린을 발표한 미국은 본격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미국은 카리브해의 한 나라에 주목하게 되는데 과연 어디일까요? 쿠바. 예, 쿠바입니다. 당시 쿠바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자, 잘 보면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죠. 아, 중요한 곳이었구나. 그런데 미국이 아메리카와 유럽을 분리하자는 monroe 독트린을 선언한 상황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그것도 미국의 코앞에서 쿠바를 차지한 스페인이 있다는 점이 어떻겠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칼 웨인시 좀 반갑지 않죠, 아무래도. 불편하죠. 불안한가? 근데 교수님 남미의 대부분 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예, 막 그런데 왜 유일하게 여기 쿠바는 독립을 못한 거예요? 스페인한테? 예. 쿠바도 독립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여러 번 독립운동을 했지만 스페인이 강력하게 진압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스페인은 쿠바를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저기가 중요 요충지라고. 중요한 요충지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쿠바 하면 지금도 쿠바? 쿠바 야구인데?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 예, 어떤 플랜테이션? 설탕. 예, 슈가 설탕 플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쿠바가 스페인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식민지였고, 예, 쿠바는 세계적인 설탕 산지이면서도 설탕이. 카리브해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였습니다. 아. 게다가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으로 스페인이 이미 많은 식민지를 잃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16세기부터 공들여 키워왔던 쿠바까지 이룰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895년 쿠바에서 스페인의 지배에 반발해 대대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쿠바의 독립군은 스페인의 진압에 맞서 이전보다 강력한 활동을 이제 개시하게 되죠. 바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일로 스페인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 이유는 쿠바 독립군이 게릴라전이 끝나면 마을로 돌아가죠. 그래서 민간인과 어울렸기 때문에 누가 독립군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베트남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자 결국 스페인은 이를 막을 방법으로 민간인들을 모두 도시의 수용소로 밀어넣습니다. 민간인들? 가둡니다. 민간인들까지 모두 가둡니다. 어? 그래서 시골에선 독립군들이 자고 먹지 못하도록 집과 농작물을 심지어 가축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제로 민간인을 가둬둔 수용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남아 있어요. 이 사진은 쿠바의 수용소에 갇힌 굶주리는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몰린 수용소는 좁고 더러워서 전염병이 창궐했죠. 심지어는 먹을 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뭐야? 다 해골이야? 어? 설마. 이건 죽은 쿠바 사람들의 해골이 쌓인 묘지입니다. 저기 위에 앉아 있는 건 뭐야? 수용소 안에서 엄청난 학살이 수시로 벌어졌던 거예요. 강제 수용소에는 쿠바 인구의 얼마 정도가 격리됐을까요? 무려 3분의 1이 강조 이주입니다. 무려 3분의 1이 강조 이주입니다. 아니, 쿠바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요? 당시 쿠바의 인구가 약 160만 명이었는데 이 일로 최소 17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끔찍한 만행을 알리기 위해 쿠바 사람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들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신문사들이 즉시 쿠바에 특파원을 보내 사건을 취재했죠. 이는 곧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 어떤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쿠바를 도우러 가자? 예. 그래서 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와. 그래서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처럼 자유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쿠바의 상황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쿠바의 독립을 원하는 이유는 또 있었겠죠. 쿠바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세계 제1의 사탕수수 재배지였습니다. 상당수의 미국 기업가들이 쿠바의 사탕수수 농자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아. 미국 기업가들이 보기에는 쿠바가 경제적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1850년 미국은 스페인에게 쿠바를 매입하려는 시도를 했죠. 그때 약 1억 5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40조 원에 이르는 큰 돈을 제안하며 쿠바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제안을 받은 스페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받지 않- 거절했겠죠? 거절하죠. 단칼에 거절합니다. 쿠바만큼은 안 돼. 약간 이게 또 있구나. 아까 사탕수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과거 미국의 쿠바 합병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스페인이 쿠바에서 대학살을 일으키자 미국에게는 뭐예요? 쿠바를 개입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명분으로 삼은 거네요.